10년이 아닌 본부 선교사로 사역지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바레인과 카타르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안식년이 오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교단 선교부에서 GMS가 출발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사역국장으로 저는 앵케를 먹고 섬기고 있었어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 있죠.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선교사들을 수송드는 일을 감당할 때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즐겁게 살았고 열심히 선교사들의 수송을 들었는데, 한날은 인도에 있는 코린 신학대학원 이사장님과 운영이사장님이죠.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인도에 있는 코린 신학교를 좀 새롭게 만들어 달라, 또 맡아서 운영을 해달라, 또 신학교다운 신학교로 총장의 자격으로 가서 만들어라, 이런 청빙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깜짝 놀랐죠. 첫 번째가 제안이 아닌 두 번째 제안이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제안은 저희들이 바레인에 있을 때 그런 제안을 한 번 더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던 중에 기도의 응답은, 너는 바레인에 있을 때에 이미 인도인들과 많은 접촉이 있었고 또 밀접한 교제가 있었으므로 그런 환경을 네가 만들어 주었는데 너는 인도로 갈래 안 갈래, 이런 응답을 받고 우리가 보따리를 싸게 되었습니다. 인도 코린 신학교는 벵갈로르에서 77km 떨어진 작은 타운의 변두리에 있었고, 설립자 장로님께서 캠퍼스 안에 장막을 마련해 주셨는데 정말 초라하게 총장의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실 하나, 룸 하나, 그 다음에 게스트룸 하나, 한 사람이 들어가면 움직일 정도의 주방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끔 우리 신학생들이 찾아와서 너는 여러 나라를 다니고 한국에서 살 때 이런 집보다 더 큰 집에 살았나,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했지만 제가 이 규모 정도에서 살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선교의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자들을 보내주시어서 고른 신학대학 대학원을 순조롭게 아타 인가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후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또 기도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너희는 인도 땅에서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바레인의 이주민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한국의 이주민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1950년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기에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묘사를 하지요. 한국은 세계 굴지의 경제 국가로 탈바꿈하면서 한국인들이 3D 업종을 싫어하고 기피 하는 현상이 생기므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고 기피하는 일들을 그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고향에 두고 자칭 나그네가 되어 이 일을 대신 해주겠다고 가방을 사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경제 발전에 이방지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는 외국인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외국 근로자의 수는 엊그제 230만 명 같았는데 어느새 240만으로 증가했으며 미등록자들을 포함한다면 실제의 숫자는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문화 가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처음 시작은 우리나라 농림부에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여갑으로 넘어가서 2년 전 통계로 340만 가구를 웃돌고 있고 자녀들은 100명 중 한국 자녀들 100명 중 다문화 자녀들이 6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중국인, 베트남 사람, 기타 아시아 순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길거리, 지하철, 직장, 학교 모든 지역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주민 나라로 바꾸고 계시는가? 각자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귀국 선교사들의 사역 전환과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40년 전에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소속 선교의 훈련을 받고 인준하기 전에 면접관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포부와 각오를 말하시오. 할 때에 저는 선교지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저는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거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선교지에서 더 이상 선교사의 뼈를 원하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비자금을 추방, 입국 거부 등으로 귀국 선교사들이 점점 많아졌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팬데믹입니다. 중국은 오래전에 비자발적 철수가 있었고 인도도 그 뒤를 따라갔고 중앙아시아도 이어서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인 비자로 사역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화성교회는 특정한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는 특정한 나라에서 국경 안에서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도 선교사는 무조건 인도 국경 안에서 선교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을 위해 눈을 돌려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귀국 선교사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이주민 사역자로 돌아와야 할 시기입니다.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나그네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이주민을 대할 때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봤다 하기 때문에 선교의 효율성이 최대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나그네라는 말을 좋아하고 의의를 좋아합니다. 가끔 힘들 때에 신명기 10장 19절을 묵상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이주민을 대하고 존중하고 섬길 때에 어렵지 않게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나그네인 인생으로 바레인, 카타르, 인도 30년 넘게 이주민으로 살았으며 36개국 나라를 다녀온 경험으로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문화권 선교의 경험이 있고 저희들은 자질이 있어서 이주민 선교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언어 습득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재정이 절감이 돼요. 자녀 교육이 해결이 됩니다. 그 기타 등등 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언어 훈련하느라고 언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항공료, 주택비 등등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비행기도 타기 싫고 자녀 교육이 해결됩니다. 저희 가정은 자녀들과 중학교 1학년 때 떨어져서 먼 나라 기숙사의 생활을 그들이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지붕에서 한 가족이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이주민 선교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 선교하는 장소에 직접 단기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한 교회의 예를 든다면 천안종립 장로교회는 팬데믹 때 이주민 선교하는 곳에 방문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물론 방문 전에 교육을 받고 해서 이주민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저희 남편이 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도 있지만 우리는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만만치 않죠. 해외 선교사만 선교사로 인정하는가? 국내 선교사도 선교사인가? 여러분 한국 교회의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선교사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내 사역자도 해외 선교사와 동등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담임 목사를 찾아가고 만나는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선교사인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속한 교단 GMS는 2001년부터 국내 외국인 지부가 있었고 저희 남편이 담당자였습니다. 어느 선교사 후보생이 팬데믹 때 우리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훈련원에 이주민 특수 훈련원을 이수하고 GMS에서 훈련을 받고 GMTI를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인준을 받고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석수교에서 파송을 했고 경기도 화성에서 이주민 사역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점점 이주민 선교사를 인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나요?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흩어져라. 나날이 증가하는 기국 선교사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미국 선교사들은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바레인의 사역인 끄름이 되어 이기는 인도, 3기는 이주민 사역으로 전환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내 집 앞 마당이 지구촌 선교의 못자리가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선교의 상황 속에서 기국 선교사들은 이주민 사역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제가 제 사역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사역을 자세하게 나누고 싶다면은 다음 기회에 나누지만 시간상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17년에 처음에 장소가 없어서 이주민 센터를 마련하지 못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소속으로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서 1대1로 한국어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상담, 자녀 교육 등등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친정 엄마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신뢰를 얻으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하고도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어머니하고도 통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통하는 사람은 저와 통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 쉽게 용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인을 돕는 센터를 주시어서 60여 평 되는 건물에 한국어 교실을 시작하였고 한국문화 병원하고 조인을 해서 무료 진료, 문화 탐방, 임금 체불, 한국 음식, 보일러 수리까지 사장님이 해주지 못한 모든 것을 다 해주었으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아 예배 드리는 장소를 뺏어갔습니다. 60여 평이 된다면 얼마나 큰 건물이겠습니까? 4년 동안 임대로 살던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어서 첫째 번 위기를 맞게 되었죠. 스폰서가 너네들도 경매를 신청해라고 해서 신청했으나 300만 원이 부족하게 기록이 되어서 저희 세상에 말하는 말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갑자기 없어지고 나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40여 평의 새로운 장소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시의 담당자가 저희들을 찾아와서 너네들은 외국인들을 이렇게 돕고 사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겸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랬으니 사도는 한국어 학교를 좀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공로를 외국인들을 그동안 섬기고 도와줬던 공로를 인정해서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라고 한 것이죠.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은 비자 변경, 국적을 따기 위해서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여 공간이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공부하지 못하는 일까지 생겨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4년 후에 두 번째 위기가 팬데믹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3년이었다면 저희들은 임대로 살았기 때문에 1년 반 동안에 버티다가 임대료의 부담으로 결국은 문을 닫게 되고 제 나이가 내일 모레 7학년입니다. 선교의 열정은 지금도 불타고 있는데
나이 70세에 센터를 세운다고 하면 어느 누가 혹이라도 아이고 원로 선교사님 이제는 교회들이 살 테니까 뒷방에 좀 쉬시지요. 혹이라도 이런 말을 할까 봐서 조바심으로 하나님께 늘 돌리고 저의 남편에게 졸르고 또 졸라서 허락을 받아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약해 놓은 상태라서 8월이나 9월에 오픈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어 학교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자세하게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오늘까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